네, 제3취득자 보호 규정, 보호 관련한 규정이었습니다. 일단 또 하나가 367조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을 제목하에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 어떤 내용이냐면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뒤에 있다는 얘기는 제3취득자는 자신의 권리, 소유권의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될 운명에 있습니다. 저당권이 실행해서. 그러면 실제로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그러한 경우에 이 3취득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근거 규정은 203조 제1항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점유자 후 회복자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그 규정의 요건에 따라서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별 규정? 먼저 제3취득자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 규정이냐면 자, 소유자를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소유자가 저당권이 실행 전에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 지출할 때는 자기의 소유 물건에 대해서 지출한 거예요. 그런데 비용 상환 청구권은 대부분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소유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서 발생이 안겠죠.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 규정인 겁니다. 또 전세권을 예를 볼까요? 전세권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못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 특별 규정에 의해서 필요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이요?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다만 그 요건은 203조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 하지만 203조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본권이 없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본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하지만 특별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경매 대가 어디에서? 경매. 보통 배당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매각 대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경매 비용을 공제해요. 경매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각 대금을 가지고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또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할 때는 경매 비용으로 먼저 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3취득자에는 367조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3취득자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는 것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당권 또 하나 이제 저당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자, 363조 2항에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 저당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 입찰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낯선 지문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지 않으면 막상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유자가 취득한 소유, 저당권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 지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민법 364조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자, 지금 이제 367조 봤고요. 364조 기억나죠?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 그 내용은 3취득자는 경매 신청 전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지 않는다. 즉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경매 개시 이후나
아니면 경매 개시가 이때 있다면 그 전이나 묻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즉 3취득자가 경매 신청 후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경매 신청 후라고 했다면 저당권이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겠죠. 그 이후에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전, 경매 신청이란 전은 사실 경매 개시 결정 전이겠죠. 근데 경매 신청과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갭이 있기 때문에 두 표현을 쓴 겁니다. 경매 신청하게 된다고 바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 전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이라는 표현을 함께 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매 신청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출 주문이었습니다. 33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취득자도 3취득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 사람은 변제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보호. 이 파트는 이런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딱 출제 기출 문제는 딱 정해져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뭐냐면 관념적인 지배권자다. 즉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침해에 대한 보호가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저당권자가 그러면 물건의 사용 수익 권능이 없어요. 그럼 점유는 설정자가 해요. 그럼 설정자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 수익이 또 토지 나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나대지에다가 토지 위에 건물을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건물을 한 경우 건물은 철거된 운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토지 위에 건물, 나대지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후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 권능이 있고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세우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은 생기지를 않아요.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죠. 동일한 소유자로. 따라서 이건 철거된 운명에 있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따라서 건물이 없는 상태 당시에서 저당권자가 파악하는 교환 가치와 이 건물이 철거된 운명에 있는 건물이 존재할 경우 교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더 보호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 설정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에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 개념을 비춰봤을 때 과연 담보 목적의 지상권 용익물권인데 왜 담보 목적 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할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당권 자에서 침해돼서 구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대법원 판례가 어느 시점부터 이런 경우 즉 침해되는 경우에 저당권에서 공사를 금지시키는 걸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아니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보 목적 지상권 설정이 사용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출발점 뭐냐면 저당권은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거라. 용익물권은 점유를 통해서 사용 수익하잖아요. 직접 지배하잖아요. 점유를 하니까. 하지만 저당권은 직접 점유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가치말을 파악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저당권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 방해 배제 청구권에서 어떤 실효성을 확보를 못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디 부분에 좀 집중하냐면 저당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법에서는 214조만 준용하고 있어요. 214조가 방해, 제거나 예방이에요. 그러면 213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할 때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 교환가치, 그러니까 우선배 손해배상을 보면은 결국은 저당권의 핵심이 뭐예요? 우선 변제 받을 권능이에요. 이 우선 변제 받을 권능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저당 목적물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저당 목적물이 멸시나 훼손 어떤 이유로 교환 가치가 감소됐을 때는 그만큼 보충하라는 겁니다. 자, 즉시 변제 청구권. 이 부분은 좀 채무자가 법조문에 있습니다. 담보. 자,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문제 생겼냐면 담보 목적물.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시를 하게 하면 누가? 채무자가. 채무자는 지금 저당권의 목적물을 누가 갖고 있죠? 저당권 설정자예요. 보통의 경우는 채무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당권자를 위해 그 목적물을 잘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당권자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한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무슨 행위를 했다? 손상, 감소, 멸시하겠어요. 즉 저당 목적물을 손상시키고 감소하고 멸시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당권자가 파악한 교환 가치가 감소하겠죠. 그럼 저당권의 교환 가치 감소시키는 것은 저당권자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뭐 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얘기면 만약 채권이 금전 소비대체에서 변제기가 정해진 거라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채무자에는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만? 채무자가. 왜냐하면 기한이익 상실의 의미는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변제기 도래진 전에도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이 상실돼서 도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뭘로 제가 설명해 드렸죠? 대출 계약. 제가 오늘 대출 받았어요. 근데 1년에 감독기로 돼 있어요. 기한이 상실되면 1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금을 갚한다는 겁니다. 원금을 갚은 주체는 채무자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쓴 거고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아닙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데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잖아요. 제3취득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재산권, 전세권 시등한 거지 채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기한이 상실은 채무자가. 자, 기억을 해주십시오.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도 권리예요. 우리가 전세권 양도, 지상권 양도 다 처분할 수 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다 배웠죠. 다만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에 대해서는 361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즉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도 못하고 저당권에 대해서만 담보로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당권만 양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다. 자, 저당권은 다른 채권을 담보를 하지 못한다. 우리 배웠죠. 존속기간 만료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용익 권능은 소멸되고 저당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채권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의 개념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상당히 시험 출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당권만은 양도는 안 되겠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함께 저당권은 양도된다는 거죠. 양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저당부 채권의 양도. 그러면 양도할 수 있는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함께 저당권이 양도될 때 그 양도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자, 무슨 얘기냐면 피담보 채권 보통의 경우는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래서 채권이 있겠죠. 대금 반환 채권이겠죠. 채권은 거기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채권이 존속하고 있는 가정에서 저당권만은 양도를 못해요. 대신에 이 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양도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 묻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의 양도니까 채권 양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민법이 정하는 채권 양도 방법에 따라서 양도를 하고 저당권은 186조에 따라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 채권 양도 뭐냐? 채권 양도 계약은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3자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순서를 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채권이 양도돼서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당연히 저당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별개로 저당권은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이 채권과 함께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채권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당권 담보되지 않는 즉 무담보 채권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결국은 채권 양도, 저당권 이전 등기의 절차를 각각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를 안 했으면 가사 채권 양도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저당권 이전 등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양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즉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 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진다. 그러니까 저당권만의 양도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채권 양도와 저당권 양도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의미가 채권이 저당권을 동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양도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함께 양도를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저당권 필요 없어, 저당권 넘기지 않고 그랬으면 그건 가능한 겁니다. 피담보 채권만. 그래서 이 의미가 채권만 양도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186조의 물권 변동에 관한 규정과 자, 물권의 저당권 이전 등기니까요. 저당권 변동이겠죠. 저당권 변동이니까 186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어갈 때 양도니까. 양도는 법률행위에 기초해서. 민법 449조 내지 151조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에 규율된다.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저당권의 변동은 186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 변동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이때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받은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적하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합의는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된다? 저당권의 양도 양수받은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의 채무자나 물상보증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 양도 양수인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지 설정자의 동의까지 얻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등기를 넘길 때 이전 등기를 할 때 신청인은 저당권자의 양도인과 양수인이지 저당권 설정자는 개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채무자나 채권 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 승낙이 있으면 채권 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넘어가려면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필요한데 그 당사자는 저당권자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되는 겁니다. 즉 저당권 설정자는 공동 신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저당권이 넘어가려면 별도로 등기가 돼야 한다.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등기 없이 저당권 이전 등기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판례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 채권 양도와 저당권의 양도를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여기는 민법의 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 저당권의 양도는 186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의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 양도 계약 및 전세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례를 기억하자. 얘기는 뭐냐면, 자, 전세권이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물건만 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당권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담보 채권이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에요. 그렇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세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영입문건적 성격은 소멸되기 때문에 요걸 뭘로 본다? 저당권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세 기간 만료를 위해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을 함께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는데 양수인이 전세권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를 했어요. 이전 등기를 했는데 채권 양도, 이 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통지나 승낙을 안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뭐가 문제되면 새로운 3자가 전세권 양수인 말고도 새로운 3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 그럼 이 채권에 대해서도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먼저 확정일자를 갖춰서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의 후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야, 내가 비록 통지 승낙을 보태서 제3자의 대항력권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제3자의 관계에서는 순위를 가릴 때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거든요. 어떤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려면 이 사람이 대항력권을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가지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3자에게 후순위를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야, 내가 비록 요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저당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마치 내가 통지 승낙 안 했다 하더라도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뭔 소리야. 채권 양도와 전세권 등기는 각각의 독립된 별개를 판단한다. 즉 이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반환 채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요하는 요건을 갖춰야만이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하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요건을 안 갖췄으면 비록 여기다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채권 양도와 저당권 양도를 별개로 판단한다. 따라서 채권 양도에 대해서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제3자의 관계에서 후순위를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부종성 자주 언급되는 의미죠.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제는 입에서 딱딱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피담보 채권과 별도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지만 저당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를 전부를 변제하면 감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맞죠?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소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효 등기의 유효이라는 쟁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소멸한 채무의 변제를 통해서 소멸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자 제3자와 새로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무효인 이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에 유효한 요건이 뭔지 합의가 있었는데 합의가 있기 전에 새로운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 기억나시죠? 바로 소멸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가 나오는 겁니다. 말소가 되면 그게 딱 표시가 되잖아요. 말소. 말소되지 않고 말소는 안 됐지만 이 등기는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겠죠. 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 일단은 저당권의 객체에 지상권 전세권도 가능하다. 지상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이 개념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의 목적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에서 배웠습니다.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71조에서 합의 해제 기억나십니까? 자, 존속 설정한 자는 원래 존속 기간이 이때인데 합의로 이전에 끝내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존속 기간 만료해서 소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동의 없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합의에서 종료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소멸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조항을 둔 겁니다. 한번 그때 지상권 전세권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혼동입니다. 이게 혼동. 자, 목적물에 대해서 건물이라고 할게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이 같은 사람에게 기속한 때에는 이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 다른 물건이라는 것은 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용의물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소유자와 용의물권자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람일 때. 그런데 이 용의물건이 혼동으로 해서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이 용의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예컨대 이 용의물건 지상권 전세권일 수도 있겠죠. 제3자의 권리 목적 예컨대 저당권이 될 때 이 지상권에 대해 지상권 전세권에서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될 때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과 용의물권. 소유권과 용의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기속될 때는 우연한 사정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A 소유, B가 용의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 소유에 대해서.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건물을 B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B에게, 그 다음에 용의물권이 B에게 기속될 때는 혼동으로 용의물권은 소멸되겠지만 B가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중간쯤에 A 소유일 때 A 소유를 전제로 B의 지상권이 용의물권이 존재할 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이후에 B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하더라도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런 어떤 그림 예시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물건, 예컨대 용의물권을 가정할게요. 이를 목적하는 다른 권리, 저당권. 용의물권과 저당권이 동일하게 기속되면 소멸한다.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준용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기억을 하시는 것보다는
용익물권, 저당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A라고 할게요. 제3자가 C에게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이때 소유자가 B였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즉 소유자가 변동된 거죠. 그럼 지상권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 저당권 소멸한다? 아니다. 왜냐하면 용익물권 내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림으로 아까 기억했죠? 잠깐만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용익물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다가 용익물권에 대해서 뭐가 설정? 저당권. 그러다가 토지 소유자가 같아진 겁니다. 즉 용익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근데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건 원칙인데 이해관계는 있죠. 누구냐? 저당권자. 이 용익물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그 지문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를 반복해서 하셔야만이 이 지문을 딱 연상이 되십니다. 이런 지문을 보게 되면 이런 예시가 바로 떠올라만이 OX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외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경우입니다. 그런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해서 기속될 때는 다른 물건 소멸하죠. 하지만 다른 물건이 다른 사람의 제3자의 목적물일 때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제3자의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선순위를 지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선순위가 없어짐으로써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A, B, C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A가 이 목적물을 취득을 했어요. 소유권을. 그러면 A가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도 같이 취득하는 거죠. 다른 물건. 원칙적으로는 소멸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멸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B, C는 그대로 남잖아요. B와 C가 만약에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면 A는 본래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B한테, C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즉 A한테는 불이익을 끼치는 겁니다. 이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계속 A의 저당권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고 B가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A는 배당부에 들어가서 그만큼을 받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이외에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자신 뒤에 다른 저당권자가 없다, 저당권 같은 우선 변제권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상당히 개념적으로 좀 의미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제3자는 이해가 되겠죠. 근데 자신도 후순위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저당권처럼 저당권 같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소멸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걸 주장할 수 있어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으면 뭘 받아야겠어요? 돈이라도 받아야겠죠. 자,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소유권도 있고 돈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실행되면 소유권 잃죠. 그럼 돈도 못 받잖아요. 저당권 소멸했다고 하면. 따라서 돈이라도 받는 게 최선일 겁니다. 자, 다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